어떤 빚짐 또는 죄의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정도 들어와서. 그래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는 뒷전이고 집회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선배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88년도에는 유급도 당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참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연히 의사가 되기보다는 아마도 시민활동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89년도가 됐을 때 실은 갑작스럽게 제가 한 사람의 죽음을 만나게 돼요. 오늘의 과인 나와주세요. 올해로 26년 차. 법의관으로 죽은 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의 진실을 속속들이 밝혀내는 대한민국 대표 법의학자이십니다. 현재는 경찰청의 과학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법의학자라고 딱딱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품격 아재 개그부터 맛깔난 토크 실력을 자랑하는 이호 교수님입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법의학계에서 돌연변이처럼 살고 있는 전북대학교 법의학 교수 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법의학자라는 그런 직업, 명은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법의학 하면 아마 사법부검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실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범죄 의심이 있는 그런 변시체라고 하거든요. 변시체가 발견이 되면 사법기관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사인을 좀 밝혀달라 하고 부검을 의뢰를 해요. 그래서 실은 부검을 통해서 사인도 찾지만 더 나아가서는 익사라 하더라도 실족인지 누가 떠밀었는지 또는 뭐 스스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밝히는 사망의 종류도 있어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실은 사법부검을 하는 학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키워드 중에 전북 넘버원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넘버원 그러면 뭐 최고 뭐 유일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은 법의학자로서 전라북도에서 첫 번째 전문 법의학자는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1호였었던 거고요. 저는 당연히 내가 전북에서 짱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혹시 짱이란 표현도 익숙하실까요? 저도 뭐 나이가 비슷합니다. 저희랑요? 예. 어쩐지 그러니까요. 말 놓을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예. 순간. 예, 짱 익숙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11년 동안 유일한 법의학자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외로운 시간이 기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도 이제 개교 51주년 됐거든요. 그 와중에 2명이니까 생각해보면 25년에 한 명씩 생기는 거죠. 2명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지금도 한 60몇 명 되지만 앞에 은퇴하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60몇 명이기 때문에 20, 30명을 빼고 나면 국민 150만 명당 한 명이에요. 부검 건수가 굉장히 많죠. 또 휴직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적냐? 거기에는 키워드 0.05%의 그 답이 있습니다. 이 후배들이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군요. 근데 여하간 그 확률로 보니까 0.05%는 자연 발생적인 돌연변이의 확률이더라. 그래서 저는 의학계에서 돌연변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과연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 오셨을지 빨리 엿보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데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큰 박수로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의학계의 돌연변이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지만 나는 죽음으로부터 삶을 바라봅니다. 혹시 내가 돌연변이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나는 법의학자입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고민에 빠지고 어떤 때는 갈림길에 섰던 순간들이 있죠. 이 길이 과연 맞을까? 내 선택이 맞을까? 그 선택이 맞다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의 순간을 인생의 4컷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컷입니다.
단두대요? 네. 단두대가 필요할 만큼 죄를 지으실 분이 아니신데. 실은 단두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단두대를 향해 가기로 한 순간입니다. 저는 이제 재수를 해서 86학번으로 들어왔습니다. 86년도는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참 암울한 시기였었어요. 8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끝없이 분출했다. 조속한 민주화를 요구하며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약간은 어떤 빚짐 또는 죄의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이런 데 들어와서. 그래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는 뒷전이고 집회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선배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88년도에는 유급도 당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참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연히 의사가 되기보다는 아마도 시민활동 이렇게 네.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89년도가 됐을 때 실은 갑작스럽게 제가 한 사람의 죽음을 만나게 돼요. 이철규 열사 사망사고입니다. 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9년 5월 10일 광주광역시 한 수원지에서 한 구의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조선대학교 4학년 이철규 학생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시신은 꽤 수상했습니다. 시신의 어깨와 얼굴엔 구타의 흔적이 가득했던 거죠. 게다가 어머.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며 사람들은 사고가 아닌 고문치사 유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당국이 발표한 결과는 실족 후 익사. 익사? 네. 아니 근데 시신 상태가 온전치가 않았는데 단순 익사로 딱 판명하기에는 너무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였던 속에는 유일한 건 내부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실은 플랑크톤이라는 건 물에 들어갔을 당시에 이분이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근거예요. 그럼 생전 입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 하나만 갖고는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그 물이 아닌 다른 물에서도 사망할 수 있거든요. 또 오랫동안 수중에 있다 보면 오염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다면 고도의 부패로 인해서 불명이지만 발견된 것이 수중이고 일부 플랑크톤이 검출되기 때문에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좀 어렵겠다. 네. 이런 정도로 사인을 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국가수가 조작하고 외압에 의해서 허위로 보고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향후에도 어느 시기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좀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있겠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법의학자가 필요하고 그게 의사가 해야 될 길이라면 네. 이 길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강의실로 옮깁니다. 그래서 강의실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했었던 거죠. 만약에 저라면 저런 사건을 보면 막 너무 열받쳐서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화가 나시니까 막 분개해서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바로 피켓 들고 나갔을 거예요. 시위하고. 네. 시대로서 가서 여러 사람들 속에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볼 때는 의사로서 어떤 형태로는 전문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강의실로 옮겼던 거고 그때 생각한 게 의사라는 직업이 살아있는 사람들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고통을 완화시키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네. 한 사람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의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죽음의 의사라고도 표현을 저희가 하는데 그때 이제 봤던 책 중에 하나가 껍데기를 벗고서란 책이에요. 네. 그 껍데기를 벗고서란 책을 보면 젊은이의 직업 선택 10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예, 그게 지금은 거창고등학교 교훈으로 가 있는데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을 향해 가라. 사회적으로 보장된 곳이 아닌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옳다 가라. 가운데 길이 아닌 가장자리의 길을 가라. 뭐 이런 10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딱 맞는 게 법의학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 10계명을 지금 어디 가서 얘기하면 너 나가라.
너 나가라. 너 나가라. 하와이. 그래도 저는 의사 중에 의사가 해야 될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 다른 환경 속에서 정말 이 길을 가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 비해서는 감히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죠. 의대생 중에 그래도 의사의 길 중에 이걸 선택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다른 길을 또 선택하셨을 수도 있을까요? 아마 강의를 계속 안 들어가서 졸업을 못했을 거예요. 졸업을 못하고 어디선가 의대를 다닌 적이 있다라고 열심히 얘기하면서 의사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겠죠. 네. 안 믿겠죠. 뭐 의대 다닌 적이 있었다고 말한들. 자, 모두가 꺼리는 길을 맞아요. 선택한 것, 그것이 단두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을 인생 네컷의 첫 장으로 첫 장. 꼽으셨고. 예.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해하셨을 것 같고 반대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본과 1학년 때 강의실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갑자기 일찍 들어와서 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정식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건 본과 4학년 때 드디어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정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때는 좀 반대가 좀 있으셨어요. 보통 의대 다니는 아들이 나오면 소개도 하고 그런 뿌듯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들 법의학 가면 죽으면 걱정하지 마. 우리 애가 산지차례 해줄게.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를 답답하시니까 그들은 이제 간섭이 조금 좀 심해지셨었죠. 근데 이제 지금 우스갯소리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은 선배가 무조건 밥을 사요. 아무리 힘들어도 후배한테 얻어먹으면 국가고시 떨어진다는 징크스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무조건 밥을 삽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용돈은 비슷하잖아요. 학생이 벌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럼 결국은 책값을 가지고 부모님과의 교묘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책이 새로 나왔다 했지 원서를 사야 되는데 책값을 받아서 용돈을 좀 그걸로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고 이제 4학년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책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많이 샀잖아요, 이미. 그러면 청진기 병원 실습도 오는데 다른 옆에 친구 청진기가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새로 나온 거 있다고. 부위별로 청진기가 다르다고. 그럴 수 있죠. 그 생각 못했어요. 귀 듣는 청진기랑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어떤 건 이렇게 안 꽂고도 들리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블루투스로. 블루투스로. 네. 그때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청진기 값은 뻥튀기가 좀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개를 좀 샀죠. 근데 갖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저한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좋은데 그 많은 청진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게 이제 그래도 의대를 졸업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말리시지 않았죠. 그래도 정말 의사가 됐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정말 의대를 졸업 안 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